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때린 겁니다.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보죠. 이게 팍스뉴스 이름들 기사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오늘 25일 날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 25시간 동부 시간으로 10시 32분 기사입니다. 10시 32분 기사.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이러니까 이제 젊은 날부터 항상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4월 25일 금요일 날 오전에 로마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 기자들에게 일문일답에서 트럼프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아마 앤드류 이런 공군 기지나 이렇게 가겠죠. 거기서 이제 에어포스 1을 타고 로마로 가서 바티칸 장례식에 참가하는 겁니다. 두 사람 멜라니아 여러분들 영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has called him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언제 전화를 했는지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했는지 그냥 관세 이전에 전화를 했는지 그 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거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김영희 님께서 미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지도자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더더욱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거짓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팍스뉴스의 뉴스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금요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번 통화했지만 엄격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러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다음 이제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막 질문을 던지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관세 인하에 대해 직접 논의 중인지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대화를 나눈지 여부를 놓고 며칠 동안 양국 간을 오간 끝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뭐 했는데 저는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세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4월 25일 날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입니다. 한국은 지금 토요일이고 미국은 지금 금요일 오후니까 금요일 오전에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화요일 날 4월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화요일 날 타임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인터뷰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날 금요일 날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오늘 20일 날 가진 거. 금요일 아침에 새로 발표된 타임 기사에서 트럼프는 이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22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화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수요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에서 그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한 것이 그를 대신할 약점의 신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먼저 한 거다. 내가 전화를 한 건 아니다. 그거를 밝히면서 시진핑 입장을 여러분들 더 좀 이렇게 입장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약점이 된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려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배려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가게입니다. 미국이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걸 거대한 가게로 표현합니다. 이곳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가게이며 모두가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제가 가게를 소유하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쇼핑하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라고 답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메타포 은유를 포함해가 표현했지만 아주 중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 교역국과 전쟁을 치르는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분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뭔가 하니까 미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구도 미국이 거대한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카드라고 생각해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빌 클린턴이든 조지 W 부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엄청난 자산 이른바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큰 카드를 결정적인 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어느 정도 허락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시장 접근 비용을 치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모든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무역 정책의 기존 겁니다.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는 원어로 볼만할 것 같은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문장 쓰는 거 보시면 대단히 영어 표현으로 엘리건트한 표현 화려한 수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제가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냥 하는데 직설적으로 하기보다도 좀 우아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화요일에 진행됐고 트럼프는 같은 날 22일 날 다른 장소에 중국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현재 145%에서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이미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상당히 관세율을 낮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솔직하게 중국과 여러분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날 당장 중국 측은 우리는 일체 여러분들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자, 이게 4월 2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시간별로 확인하게 되게 되면 전체를 다 그림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자들과 하게 목요일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중국의 외교부나 상무부에서 우리는 일체 미국 측하고 여러분들 접촉한 적이 없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하고 여러분들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야기해 놓으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었고 우리는 중국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제 나갔던 미중 접촉 확인 딱 걸렸다. 이겁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미 재무부에 물밑 접촉 부인하던 중국 미국 재무부 직접 찾아갔다. 중앙일보가 특종한 겁니다. 중앙일보가 특종을. 중앙일보의 특파원이 특종을 한 거죠. 이 여러분들 이 미중 접촉 확인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4월 24일 목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주가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월 25일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했다. 4월 24일 목요일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 중국 측이 우리를 만났다. 중앙일보가 확인해 준 겁니다. 중앙일보가 크게 이런 특종을 한 겁니다. 4월 20일 날 화요일 날 타임지 인터뷰에 여러분들 중국과 접촉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쫙 시간별로 따져가게 되면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미국하고 이런 중국이 물밑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관세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측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어떤 언론도 여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논평을 안 할 겁니다. 팩타만 뭐 4월 25일 발언 4월 24일 발언 4월 20일 발언 이런 다 묶어야 진짜를 볼 수가 있는데 국내 그 어떤 언론도 이걸 다 묶어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적극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런 게 훈련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몇십 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 취소가 여러분들 또 뒤따랐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 쳤을 때 주식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었겠죠. 바닥에서 샀던 사람은 테슬라 주식이 한 여러분들 25% 이상 올랐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우리가 강대국에 여러분들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권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병상련이라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와 같은 그런 강대국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조선일보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 100일 여러분들 기념과 관련해서 타임지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전쟁은 바이든 전쟁입니다. 그죠? 바이든 전쟁이고 내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유든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이
나토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평화 중재안 가운데 한 요소가 여기에 분명하게 피력되는 겁니다.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국 측이 오케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러시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손을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도 차지할 수가 있고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나토 가입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측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평안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트럼프식 전쟁 종식입니다. 강대국식 전제 종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우크라이나 측이 그냥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카드가. 우크라이나 측이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하고 그냥 딜을 해서 그냥 그렇게 러시아가 요구하는 걸 대충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름 나가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13년 4년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하도록 허용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 러시아의 현재 점령지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실효 지배를 인정한다. 우크라이나 이름 영토의 크림반도하고 현재 실효 지배가 인정되는 지역을 합치게 되면 20%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20% 그냥 넘겨주고 그냥 전쟁 종식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힘이 없으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그냥 전쟁 계속해 가지고 미국이 손을 뗄 테니까 전쟁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든지 그렇게 해라. 그 내용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혹합니까? 양키들 방식이 이런 식인 거죠. 새 정부가 다음에 등장해 이런 사사건건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분들 다투게 되면은 처음에는 참고 견디겠죠. 나중에는 뭡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우리 군사 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양키웨이입니다. 양키웨이. 우리하고 완전히 그런 여러분들 정신구조가 다른 겁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아주 강하죠. 서양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크림반도가 2014년도에 넘어갔고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20% 정도를 소리나게 활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활양을. 이게 수도 키예프고 이 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여러분 러시아를 달래야 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에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미국의 기존 정책과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만 죽었고. 제한된 휴전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미국 특사 키스 켈로그는 나토 가입은 테이블 위에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2022년 전면 침공의 주요 근본 원인으로 주장하며
이것을 막는 것을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은 나토 가입 포기는 우크라이나 안보를 심각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여러분들 참담한 상황이 된 거죠. 러시아 점령 동부 영토와 국경성 문제. 크림 반도를 활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동부에 점령한 지역은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다른 겁니다. 미국은 2022년에 불법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동부 4개 주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주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효 지배 사실상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0% 이런 빼앗긴 겁니다. 국토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협상에서 양보할 경우 러시아가 추가 침공을 준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전부 다 그냥 빼앗긴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니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 전부를 다 수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해 주지만 미국이 여러분들 뭐 우크라이나에 완충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자국 병사들을 파견하거나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각각 의견을 가지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든지 아니면 뭡니까 패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상군을 이제는 파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군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군인이 부족해서 이런 파견 못하는 게 아니고 전황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미국의 안방으로 여러분들 미국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상황에서 미군의 지상군 파견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을 방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돕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저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그런 질문을 누구든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든 간에 전부 다 그냥 넘겨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던 우크라이나 눈물이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자세히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자 정보로도 중요하고 대외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하고 세계를 바라는 안목을 여러분 확장하는 데 중요하고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 3일 됐죠.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 휴전한 내용이 전부 다 여러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왜 다루냐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은 한국의 이런 전쟁 발발 시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국민을 위한 나라가 돼야 국민들이 총을 들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면 지킬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을 자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여러분 넓고 크기 때문에 미국인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미국의 지배 엘리트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미국의 광활한 서부 같은 걸 여행을 해보면은 저는 뭘 느끼는 거 아니까 그 소위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립심이라는 부분들은 대외 정책에도 그대로 이런 투영이 되는 거죠.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바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면은 그걸로 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트럼프 취임 100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동안 행정명령을 137개 여러분들 발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취임 100일 성과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번 화요일 날 가져가지고 금요일 날 이런 발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이런 권력을 휘두른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충분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여러분들 숫자로 드러난 것이 바로 Executive Order 대통령 행정명령인 거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100일 동안 33개의 행정명령을 여러분들 시달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137개를 때린 겁니다. 이 행정명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법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연방정부 내에 여러분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입법에 상응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트럼프 100일 숫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누적 행정명령 100일 동안 이루어진 누적 행정명령입니다. 4월 2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에 137개의 행정명령을 때린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동안에 이르면 한 33개 정도를 때린 겁니다. 조 바이든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버락 오바마하고 조지 W 부시. 오늘 김경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건지 한국은 일본 식민지로 부족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대거 받아들여 또다시 전쟁 없이 중국의 속국으로 가고 있으니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나빴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말씀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민족인데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과는 불법 체류자 추방이죠. 이게 남서부 미국 국경의 이 체포자 취임 이후에 3달 동안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불법 입국자를 여러분들 국경에서 이렇게 잡아간 거 이 바이든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이 들어왔죠. 3개월 동안 뭐 거의 한 여러분들 18만 명 정도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왔네. 18만 명 아니네. 뭐 더 넘었네. 이게 1월 그다음에 2월 3월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추방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하고 미국의 이런 주류 언론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별로 여러분들 충분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대통령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경을 넘어올 때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국경을 여러분들 내쫓을 때도 뭐 그렇게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냐 문제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국경 문제가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봤는데 한국은 진짜 제가 보면 천하태평인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들이 나라를 그냥 요즘 보면 이게 나라가 독립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엄청나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사회 구석구석이 너무 썩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멍텅한 겁니다. 허리멍텅한 거. 개인적으로 허리멍텅한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허리멍텅한 것은 뭔고 하니까 적시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허리멍텅하게 보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런 비난도 많지만 저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경을 여러분 잘 지켰을 불법 체류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 겁니까? 허리멍텅한 걸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좌우익을 떠나가지고 허리멍텅한 거. 허리멍텅한 거. 허리멍텅하는 건 첫 번째는 게으른 것이고 두 번째는 무능력한 것이고 세 번째는 허리멍텅한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뭡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허리멍텅하면은 진짜 고생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거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한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허리멍텅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나라가 그 독립을 유지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성과죠. 그다음에 주가는 여러분들 많이 빠졌습니다. 8% 이렇게 부시 2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관세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또 주가가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오늘도 보니까 뭐 문재인 케어 여름 실시하고 난 다음에 MRI 촬영이 중국인들이 뭐 7배인가 9배인가 더 받았더구먼요. 정신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을 치룰 때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룰 때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런 전쟁 수행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입에서는 그냥 떠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사람들이 진짜 야무지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저렇게 야무지게 야멸차게 일을 하구나. 참 대단한 양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무비자로 중국인을 받아들인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화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여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무비자로 중국인들 받아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한국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울어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면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본인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슬퍼해 주거나
울어주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허리멍텅하면 진짜 생고생을 하는 거죠. 허리멍텅하면. 여러분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어려움에 당할 거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들어갔으니까 뭐 지지율 같은 거는 좀 낮은 편이죠.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에 트럼프 1기 때도 뭐 그렇게 인기가 없었네요.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이번이 137건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조 바이든의 3배 이상 그리고 1기 때보다도 100건 이상 많은 수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S&P 지수는 많이 내렸고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00일 동안 1월부터 4월까지 트럼프의 지지율은 평균 45%로 첫 임기 동안의 같은 기간은 41%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어쨌든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의회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행정명령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 구속령은 일반 법률이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데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기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판사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건데 법원이 여러분들 지금 브레이크를 많이 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방의 여러분들 정치적 색깔이 다른 그런 판사들하고 이런 갈등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밀워키의 여러분들 연방 판사를 FBI가 구속했더구먼요. 연방 판사가 불법 체류자를 이런 두둔하고 도피하는 데 그렇게 협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보시고 지금 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일은 그건 아닙니다. 갤럽 미국도 주류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자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통제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부작용을 갖고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 다음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언론이나 정치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뭐 참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도 보셨다시피 관세 충격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저크버거 메타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으로 테무나 쉰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런 동영상 광고를 줄이니까 메타 매출이 10조 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한국에서도 4번째로 많이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이 든 겁니다. 물론 투쟁 정신은 강한 사람이지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느끼는 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남긴 그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방 판사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언론들이 야단을 치고 하니까 되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투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예,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관세를 비판하는 사업가들은 비즈니스에는 서툴지만 정치는 정말 서툰 겁니다. 제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야, 대통령이 도대체 뭡니까 그냥 악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참 좀 많이 시달리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제 오늘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당장 매출이 감소하니까 언론에 그냥 불만을 막 털어놓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나온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실렸습니다. 여기에. 여기 왼쪽에 톱 뉴스가 미국의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거하고 최고 경영자가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최고 경영자의 관심은 그냥 매출이면 매출 이익 그게 타격이 있으면 당장이 반대하는 거죠. 대통령은 매출 이익을 넘어서까지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중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사양처럼 AI 칩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약 20조 정도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손해를 보게 되는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왕은 여러분들 열받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대통령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넌센스인 거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머독 소유하고 있는 팍스뉴스의 계열사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나치게 친중국적인 그런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확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는 여러분들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까 여기 이제 핵심이 뭔가 하니까 대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성과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의 주요 CEO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몇몇 기업들은 비용 인상을 고려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려고 한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고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GM이나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부품을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많이 조달할 거거든요. 물론 일부 CEO는 관세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미국 기업의 CEO들 목소리는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불확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관세 정책을 찬성할 수 없다. 뭐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에어그룹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미 항공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팸퍼스 기저귀와 타이드 세제 제조업체인 프락튼 갬벌은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GM이나 폭스바겐 도요타는 부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한 대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비행기 수요를 줄이고 있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계속 압박을 행사하는 겁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설득하는 건 대단히 어렵거든요. 나라 이름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지 않습니까? 평균 가격 50만 달러에 3만 1,000채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폴텔 그룹은 한 채당 비용이 5,000달러 더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뭐죠. 수입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고함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함을.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힘들겠습니까? 더 많은 경영진이 월스트리트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기업 지도자들은 수조 달러의 역사적인 투자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일자리 보고서에 반영된 강력한 민간 부분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목소리는 소수고 가격을 인상해야 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볼라이존 이렇게 전화회사도 않습니까? 통신회사 뭐 관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리조나주의 투싼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항공우주 및 방위기업 RTX는 비용 절감 조치, 가격 인사 및 다양한 관세 면제 이후에도 올해 관세로 인해서 8억 5천만 달러의 잠재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들 언론을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던 물건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CEO들은 환영을 하죠. 이제 신용카드 여러분들 사용이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가시화되니까 뭐 사업가들하고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사업가들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유력한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조차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세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지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무역전쟁에 연설하기 이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트럼프에게 직접 관세 인하를 지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니까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들 분위기도 별로 안 좋죠. 이 미시간 심리조사 점점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그런 두려움이나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실리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2.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더 떨어지고 공화당들은 더 여러분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소비자 심리 최종 지수가 52.2로 3월에 57에 비해서 하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경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선전할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개 실물 부분의 위협이고 미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 부분에서도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으로 그리고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기사가 하나 실렸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도 좀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여러분들 논평의 특징은 기사나 이런 부분을 소개하지만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시장에 타격을 줄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매일 여러분들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내보내는 겁니다. 아마 투자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대통령의 불리한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공격적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자본시장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호소력이 큽니까? 아니 미국 자본시장을 위협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줄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겠네. 그럼 내 돈 어디 가지? 내가 이런 미국 시장에 투입해 놓은 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국 이야기지만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림도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뭡니까? 멋지게 그려놨죠.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상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지 않은데 언론들은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 탁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2010년대에 외국인들이 한 50%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여러분들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국채 여러분들 이익률 수익률 금리가 여러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는 겁니다. 야,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외국인들이 모두 다 파는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서학개미들한테. 트럼프의 무역 공세가 미국의 금융 우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다 끝난 모양이다. 변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 해안에서 벗어난 금융 재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주식 팔아야겠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국제시장 변동성과 달러 약세로 인해서 자본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본전쟁의 핵심이 뭔가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런 기사만 보면 간이 철렁 떨어지는 거죠.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유럽 자산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만 보고 야 이건 좀 뻥이 심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빼가지고 유럽 주식시장에 집어넣으면 돈을 벌겠냐 이야기죠. 아 미래 일이니까 아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혁신적이냐? 그렇지 않지. 예?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혁신적이냐? 그렇지 않지. 당장 저는 여러분들 그냥 요약만 보더라도 야 이건 좀 한번 참조할 만한 예? 미국의 여러분들 자본시장과 무역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뻥을 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예? 자본전쟁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배당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채시장의 변동성과 예상치 못한 달러 약세는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더 위험한 자본전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자가 여러분 이런 글을 쓰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죠. 이 충돌은 수년간 수조 달러의 외국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인 미국의 오랜 금융 우위를 약화시켜 미국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글로벌 테이스터 TS 롬바드는 자본 흐름 측면을 깨뜨리지 않고 무역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흑자를 여러분들 만드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무역은 적자 자본 수준은 흑자 이렇게 자본이 순환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면만 본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게 되면 자본 흑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보고 야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자본 전쟁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자본전쟁 차원이 아니고 헤지펀드의 여러분들 성공한 헤지펀드 여러분들 스캇 벤선트가 헤지펀드 창업자지 않습니까? 헤지펀드들이 빚을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안아 가지고 여러분들 국채를 샀는데 국채 가격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담이 되니까 국채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 이런 수익률이 오른 건데 그걸 뭐 자본전쟁이라도 여러분들 검시해 미국에서 자본이 다 빠져서 유럽으로 간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스캇 벤선트가 이런 헤지펀드를 직접 했으니까 잔인한 채권 시장 매도세가 펼쳐졌는데 이번 매도세가 기술적 요인 위험 대비 가치 같은 투자자의 위험 관리 전략이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예기치 않게 변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일회성 청산을 강요한 것을 크게 반영합니다. 누구 이야기냐? 헤지펀드 CEO 출신의 스캇 벤선트 이야기인 겁니다. 빚을 많이 끌어안았던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뭐죠? 내다 팔아서 이러면 빚을 갚기 시작한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그런 소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투자 결정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캇 벤선트 이런 재무장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 가끔 발생하는 바 충격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면서 매우 많은 레버리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많이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리고 더 내릴 것 같으니까 더 여러분들 팔아가 더 많이 내려가 가지고 국제 수익률이 여러분들 고공행진을 하게 된 거다. 그죠? 관세 정책 추진자들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파트너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무역 파트너 나라들이 화폐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 겁니다. 이건 리만 보고서 관세정책을 집행한 리만 보고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경쟁국이 관세 여러분들 효과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세 충격의 상당 부분을
무역 파트너들이 다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이나 달러 자산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추진한 관리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세 인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를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 증가가 미국으로부터 유럽과 같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자본 전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랙록의 이름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미국이 수년간 과잉 할당의 혜택을 받은 후 더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역동성을 믿고 지난 한 달 동안 회사가 미국에서 유럽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만큼이라면 돈을 벌어줄 수 있냐야.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달러와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고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 대신 다른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야 그거는 너무 과장이다. 미국만큼 여러분 역동적인 시장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좋아서 이러면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이 돈을 벌어주니까 여러분들 돈을 넣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미국만큼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야기. 일본 기업이 벌어줄 수 있냐 이야기죠. 중국 기업이 벌어줄 수 있냐. 중국 시장 자체가 이런 불투명한데 그게 돈을 넣겠냐 이야기죠. 그죠? 그럼 한국 시장이 돈 넣으면 이러면 돈 많이 벌어주겠냐. 미국으로 갔던 돈이 이러면 한국으로 역전한 것이 그게 자본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가 이런 수요가 새로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신뢰도가 줄어들고 미국의 채권 국채를 매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고 또 자본 수지 흑자를 보는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놨는데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결국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한국 시장이 이름 싸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매일경제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고수 5인 지금 한국 주식 사라. 눈치 빠른 큰손들 이미 미국에서 유턴하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왜 그런 설명을 드렸는지 알겠죠. 이게 미국의 고수 이 한국의 이런 정권가의 고수란 분들이 다 여러분들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기업에 다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권사라는 자산 운용사에 다 계신 분들이니까 가려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예, 가려가지고. 그지? 이 한국 정시 시동거나 눈치 빠른 커손들은 미국에서 이미 갈아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그 믿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공병호 TV는 좀 밀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예? 예? 매일경제신문이 개최하는 서울머니쇼 2025년에 등장할 주식 고수 5인방에게 물어보니 오랜만에 이처럼 의견 통일을 냈다. 국내 주식이 미리 하락해 미국 주식보다 저렴하게 됐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 박성진 이연투자자문 대표, 노건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런 분들이 다 업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 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5대 교수는 큰손들이 이미 국내 주식으로 유턴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가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 당분간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안 믿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믿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소수 의견도 있다. 한지영 위원은 이번 머니쇼에서 좀 해본 사학개미를 위한 격변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연했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닌데 AI 핵심 종목인 엔비디아 주가가 2016년 실적 대비 주가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펠런티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 사람 정도가 그렇게 보는 거지. 항상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전문가들이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여러분들 의견을 잘 이렇게 가려서 드려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여러분들 서학개미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4월 24일 계속해서 진격하는 서학개미 미국의 지수 ETF를 1조 정도 폭풍 매수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사이 미국 증시가 7% 정도 하락하니까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 펀드나 S&P 500 추종 상장지수 펀드를 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타이거가 아마 미래에셋일 겁니다. 3,481억 원치 사고 나스닥 100이 1,820억 사고 코덱스가 아마 삼성자산운용일 겁니다. S&P가 1,743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그죠? 자기 돈을 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돈을 대는 사람들은 다 돈을 이렇게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야 이게 무슨 미국에 돈이 빠져가지고 자본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세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발전하고 미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미국을 향한 자본 이동은 다소간의 혼동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닥터 AI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자본 유출이 일어나겠냐. 닥터 AI 이름 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채가 최근에
좀 많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채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채 매도세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만큼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곳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닥터 AI들은 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자본이 완전히 미국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이 갈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어느 시장에 갈 겁니까?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중국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 시장이 불투명한데 신흥국은 환율 리스크가 크고 어디에 돈을 넣을 거냐 하면 돈을 그냥 집에다 그냥 잠겨 놓을 겁니까? 다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압도할 만한 그런 기업들도 별로 없고 기술력과 혁신력이 항상 미국이 압도하고 있으니까 환 리스크가 일단 없고 얼마나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합니까? 월스트리트 기자 여러분들 100명보다 여러분들 AI가 훨씬 더 칼같이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없다 이야기죠. 자본 전쟁이나 자본 유출 등의 언론 보도는 다소의 과장이 섞인 의견인 같습니다. 과장이 섞인 현재의 금리 및 채권시장 왜곡은 일시적인 구조적 조정이고 미국의 높은 금리에 따른 자산 간 전쟁으로 해석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국 중심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고 혼란이 가라앉으면 다시 그 흐름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예. 김영남 님이 아주 울분 터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혁신 한번 보시죠. 예.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첫 뉴스가 지금 이제 10만 개, 20만 개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2030년엔 데이터 센터에 200만 개 정도를 장착한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럼 한 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270조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AI의 컴퓨팅 능력 향상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2.5배 정도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하드웨어인 AI 칩이 1년에 2.5배 정도 생산성이 향상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연산 성능은 9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되고 매년 2.5배씩 성능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SK텔레콤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40%를 넘었지 않습니까? 100원 팔아서 40원 이상 번 거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AI 칩의 성능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폭발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중에 가장 큰 수혜주가 가운데 하나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매년 AI 칩의 성능이 2.5배씩 여러분들 증가하는 겁니다. 2.5배씩. 그러니까 AI 모델의 서비스 비용도 폭발적으로 내려앉겠죠.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하지만 그냥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은 뭐죠? 질주하는 겁니다. 질주하는 거죠. 가장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이 작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XAI의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 10조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2030년도는 200만 개 10만 개 GPU가 아니고 GPU가 200만 개 정도를 여러분들 장착해 가지고 한 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70조 정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드웨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냐. 하드웨어가 그죠. AI 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 칩을 만드는 가장 프론티어 선두주자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착 달라붙어서 이런 가장 양질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것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가 지난 1년간 가격이 거의 안 올랐죠. 근데 이거 보시게 되면 엄청나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 비용이 여러분들 하드웨어의 1년의 컴퓨팅 성능이 2.5배씩 좋아지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픈 AI사나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챗봇 같은 서비스의 가격이 여러분들 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급강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AI 서비스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 가운데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퓨팅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오픈 AI사가 시장을 더욱더 여러분들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오리지널 딥 리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비용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료 사용자에게도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 딥 리서치의 라이트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 대폭발인 거죠. 그냥 딥 리서치 사용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식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무료 사용자 함께도 여러분들 최신 모델인 O4의 미니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딥서치 기능을 여러분 수행하는 것을 무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제공하는 겁니다. 성능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좋아졌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것이 51.5%의 여러분들 정확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유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 AI 사이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공짜로 무료 사용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딥 리서치 라이트 버전을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정확도가 45.6%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걸 공짜로 막 제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드웨어 혁신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서비스 여러분들 제공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폭발하는 폭발.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도 AI가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됩니까? 엄청나죠. 그것도 최신 모델로 O4 미니를 여러분 사용해 가지고 라이트 버전을 그냥 무료로 여러분 제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딥 리서치 기능은 저도 많이 쓰는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진짜 빅뱅인 빅뱅. 건강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픈 AI가 X에서 응답은 더 짧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깊이와 품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딥 리서치 버전의 사용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량 버전으로 전환됩니다.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컴퓨팅 용량을 현저하게 적게 되는 그런 종류의 딥 리서치 기능을 하나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투자 조언도 잘 해주죠.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컨설팅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도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문제가 AI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니까 창의적 사고 능력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같은 거 쓰면서 여러분들 다 주소 기능 같은 걸 다 갖고 있으니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도 기능 같은 그런 우려는 나오네요.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 조사한 결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비판적 사고를 제외하고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과도한 의존을 조장했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내일 또 새 주제 여러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